너무 잔인하지 않아요? 예, 금리는 7, 8%인데요. 보정료를 이제 7, 8%를 받아가는데 금리를 좀 낮출 수 있는 그런 고신용자는 저이자로 고액을 장기로 빌려주잖아요. 그리고 저신용자는 고리로 소액을 단기로 빌려주잖아요. 가장 잔인한 영역이 금융 영역 같긴 한데 이걸 어떻게 서민금융이라고 이름을 붙이냐. 경제 성장률 2%도 안 되는 1%대 시대에 성장률의 10배가 넘는 이자 15% 넘게 주고 서민들이 살 수 있어요. 대한민국 국가 경제력 수준이나 재정력 수준에 비춰보면 이 서민들 15% 이자 내고 500만 원, 1000만 원 빌리면 빚 못 갚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럼 또 뭐 신용불량 뭐 이런 데로 또 전락하고 하는데 이거를 좀 근본적으로 대책을 좀 세워야 된다. 그리고 금융계급제라는 표현도 썼습니다. 네, 작년 11월에도 금융제도가 가난할수록 더 비싼 이자를 내야 하는 금융계급제라고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현재 금융제도는 가난한 사람이 비싼 이자를 강요받는 등 이른바 금융계급제가 된 것 아니냐라고 지적하면서 기존 사고에 매이지 말고 해결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금융이 왜 이렇게 잔인한가에 대한 이 대통령 문제의식에 대해서 경제 전문가로서 정책 실장으로서 보론을 하려는 의도의 글인데 이 글에 대해서 여러 언론에서 비판을 했죠. 그렇습니다. 서울경제에서는 시장 원리 흔들면 안 돼. 중앙일보에서는 금융 시스템 근간 흔들어서는 안 돼. 한국일보에서는 신용제도 본질 훼손 말라는 등의 비판 보도를 내놨습니다. 자, 기사는 읽어볼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10대 시절부터 수십 년간 반복해서 들어왔던 논리인데 이런 기사 기저에 깔린 사고방식은 이런 겁니다. 자, 가난하고 저신용인 자들은 자기 잘못일 뿐이고 공공의 책임이 아니므로 그들에게 혜택을 주면 도덕적 해이, 예를 들어서 돈을 쉽게 빌려주면 남의 돈을 만만하게 보고 떼먹으니까 그들에게 높은 이자로 소액만 대출해 주는 게 시장 원리다. 한마디로 불성실하고 부도덕하고 무능한 사회 구성원으로 간주하는 겁니다. 저소득자, 저신용. 자, 기사는 읽어볼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10대 시절부터 수십 년간 반복해서 들어왔던 논리인데 이런 기사 기저에 깔린 사고방식은 이런 겁니다. 자, 가난하고 저신용인 자들은 자기 잘못일 뿐이고 공공의 책임이 아니므로 그들에게 혜택을 주면 도덕적 해이, 예를 들어서 돈을 쉽게 빌려주면 남의 돈을 만만하게 보고 떼먹으니까 그들에게 높은 이자로 소액만 대출해 주는 게 시장 원리다. 한마디로 불성실하고 부도덕하고 무능한 사회 구성원으로 간주하는 겁니다. 저소득자, 저신용자를. 이 대통령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형편이 있는 것이지 윤리가 없는 게 아니다. 제가 이 대통령 취임 첫날부터 그랬잖아요. 이 대통령은 서민을 위한 게 아니고 본인이 서민이라고. 서민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도시 빈민 출신으로 금융이 얼마나 잔인한지 경험하면서 자랐던 거예요. 그래서 성남시장일 때부터 포용적인 금융정책. 경기도 지사실에도 계속 이어갔는데 저희가 이 시간에 몇 번이나 소개한 적이 있지만 그런데 이제 지난 수요일 국무회에서 이 김 실장 비판 기사를 읽었나 봐요. 그리고 나서 대통령과 전장시장이 어떤 이야기를 나누는지 잠깐 들어봅시다. 우리 정책시장에서 금융기관은 준공공기관이다. 페이스북에 글을 썼습니다. 아주 잘 지적하셨던 것 같은데 제가 맨날 말을 길게 했는데 그걸 딱 간단히 줄여주셨습니다. 먹고 있습니다. 네. 그 욕먹을 일이 아니죠. 개인 사기업들이 기술 개발하고 시장 개척해서 열심히 일해서 수출해서 돈 버는 거 하고 국가 발권력을 이용해가지고 한국은행에서 자금 지원 받아가지고 대출해주면서 그 이자 수익을 올리는 그 당연히 반 이상은 공적 역할을 하는 거죠. 현재 금융기관들이 전부 다 옛날에 특수은행들이잖아요. 주택은행, 상업은행, 기업은행 뭐 등등. 그래서 금융기관들이 돈 버는 게 능사다. 그게 금융기관의 존립 목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예요. 금융질서 유지를 위해서
헌법 개정을 했군요, 예, 북한이. 지난 3월 22일부터 23일까지 열린 최고인민회에서 드디어 지난번에 헌법 개정을 하겠다는 얘기를 한 뒤로부터 2년 2개월 만에 헌법을 개정을 했어요. 그동안에 저거 이제 다음 거 띄워주세요. 자, 다음 거 띄워주세요. 인서트 원. 네. 인서트 원. PD까지 하시는데. 23년 12월 30일 날 끝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회의가 끝나고 김정은이 뭐라고 연설했냐면 이제 북과 남은 북남 관계는 더 이상 동족 관계나 동질 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 또는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완전히 고착이 됐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번 띄워주세요. 그 다음에 24년 1월 30일 날 끝난 최고인민회에서 또 연설하기를 이제 대한민국을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으로 그리고 불면의 주적으로 확고히 간주하고 또 간주하도록 교양 사업을 강화한다는 것을 해당 조문에 명기하는 것이 옳다. 헌법 개정 내지는 법령을 개정하겠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헌법에 있던 그동안에 72년 이래 헌법에 쭉 규정돼 왔던 북반부라든지 자주라든지 평화라든지 또 민족 대단 결연이 이런 통일을 연상시키는 표현들은 이제 삭제하는 것이 옳다 하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헌법 개정을 얼마나 빨리 하려나 두고 봤더니 그 다음 거 띄워주세요. 24년 1월 달에 헌법 개정하겠다고 얘기를 해놓고 24년 10월 달에 열렸던 최고인민회에서도 헌법 내부적인 국내 정치 상황만 좀 고쳤습니다. 그다음에 25년 1월 달에 열린 최고인민회에서도 남북관계 관련해서는 선언 안 됐어요. 그러더니 2년이 지난 뒤에 금년 3월 20일부터 23일까지 열어가지고 사회주의 헌법을 이제 완전히 고쳤습니다. 영토조항을 제2조 맨 앞으로 가주세요. 첫 번째요. 네, 첫 번째로. 거기 보면은 1조 이거 어디 갔어? 그림을 많이 만든 건 내가 헷갈리는구나. 서문을 완전히 뜯어 고쳤습니다. 서문을 뜯어 고치고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가고 혼담을 좀 했습니까? 콘다운을 많이 했는데 그 이유는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대북 정책을 지금 한반도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이라는 걸로 이제 제시를 하고 첫째 북한 체제를 인정하겠다. 둘째 흡수 통일을 추구하지 않겠다. 셋째 적대 행위를 배제하겠다는 3대 원칙을 명기하고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한 거에 대해서 북한 나름으로 이제 말하자면 좀 기다려보자. 그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걸로 해석을 할 수 있고 그런 점에서는 이재명 정부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그 방향성을 유지하면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면은 머지않은 시간 내에 반응이 오리라고 봅니다. 특히 이번 수원에서 열리는 여자 축구 선수권대회에 참가한 것은 그냥 일어난 일은 아니라고 봐요. 이거 연장선상에 있다고 봅니다. 간을 한번 본 거네요. 네. 그 적대적 두 국가론의 방점은 두 국가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은 따로 살고 싶은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그러니까 윤석열 같은 인간들이 와서 적대적인 것도 싫고 그다음에 이재명 정부 와가지고 계속 뭐라 그러죠? 희망 고문하는 것도 싫고 이걸 국경으로 만든다는데 구태여 윤석열 정부가 아니니 적대적은 뒤로 놔도 지금으로서는 결국 따로 살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약화시켰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설프게 통일 얘기하다가 남북이 왕래하다 보면은 북한 주민들의 남한화가 일어나 버리면 자기 정권 날아간다는 공포 때문에 두 국가로 살자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북한의 적대감이 좀 줄고 톤다운이 됐다. 현재 상황이. 예. 우리가 우리나라 헌법도 잘 모르는데 북한 헌법 다 알 필요는 없는데 톤다운이 됐다. 예. 그래서 이스라엘은 물러설 생각이 없고, 근데 이란도 지금처럼 계속 버틸 수는 없잖아요. 경제적 문제 때문에. 그래서 중국도로 해결책을 마련해 달라 이거 아닙니까? 그럼
중국이 내세우고 있는 게 가장 합리적으로 보이는데요. 첫째로는 이란이 핵무기를 가지지 않기로 했다. 우리는 지지한다. 네. 그 핵무기를 가지지 않는 조건으로 대신에 핵의 평화적 이용은 하게 해주자. 그러니까 원자력 라는 발전을 하게 거거든요. 해주자는 건데. 하게 해주자는 건데 이 해법으로 가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최고의 솔루션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트럼프는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가지고는 표가 안 나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일시에 일거에 만회를 해야 되는데. 원자력 발전까지 못하게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것까지 포기하라면 어떻게 받아들이라고. 그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이지. 그러니까 내부에서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먼저 유리하냐에 대한 판단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은 이란이 저런 방식으로 오래 못 간다. 그러니까 짧게는 몇 주 아니면 2개월 정도 하면 이란은 완전 경제가 파탄된다고 누군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게 이스라엘 쪽 아니겠나 싶어요. 그런데 이란은 그거보다 훨씬 더 미국 내부에서도 이란은 그거보다 훨씬 더 오래 견딘다는 분석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아니 정제 제재를 수십 년간 버텼잖아요 이미. 어떻게 그걸 진짜 모질하네. 제가 세운 목표와 방향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일단 첫 번째 원구성인데 원구성 무조건 지방선거 끝나고 바로 6월 안에 끝내야 되겠다는 거예요. 네. 7월 달에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왜냐하면 지난번 우원식 국회의장께서 너무 봐줬어. 마지막 본회의에서 제일 눈물을 보이신 게 뭐냐면 개헌이 무산된 것과 함께 플러스 그때 여야가 합의한 민생법안 50개가 같이 올라갔는데 그걸 다 필벌을 다 걸었어요. 굉장히 진짜 무책임한 작태죠. 필리버스터를 어떻게 제한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야 그래서 됩니다. 그거 어떻게 제한해? 그리고 그때 그걸 제한하지 못하려고 필리버스터. 일단 말 들어보고, 말씀 들어보고. 그때 88개 법안이 결국은 처리가 못 됐어요. 근데 이거는 바로 7월 달에 바로 다 처리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되지 않으면 이게 입법이 연말까지 다 밀리거든요. 네. 역대 국회 관행을 보면. 그래서 6월까지는 무조건 다 원구성한다. 그리고 다 가져올 수도 있다. 이렇게 하고서 저희가 협상을 저쪽에